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초유의 행정망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내일부터는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행정 전산망 복구 작업이 오늘 마무리됐고 이 내부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내일, 월요일부터 그동안 밀린 민원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죠. 정부의 꼼꼼한 관리와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구자형 기자입니다.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이 진행된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창구에서 민원 서류를 요청합니다. 담당 직원이 컴퓨터에 개인 인증 정보를 입력하자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됩니다. 요청된 민원 서류도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지금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세울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7일 서비스가 중단됐던 정부 24와 무인 발급기도 주말 사이 복구됐습니다. 전산망이 일부 복구되자 시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도 민원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행정 전산망 복구에 나선 행정안전부는 세울 지방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부 점검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원인은 세울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로 파악됐습니다. L4 스위치는 공무원이 시스템에 인증을 요청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산시켜주는 장치입니다. 행안부는 어제 새벽 문제가 된 장비를 교체한 뒤 안정화 작업과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내일부터 밀린 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정부 24에도 접속자가 몰릴 때를 대비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건 해킹 같은 의도적인 외부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에도 비상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이상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접속량이 늘어나는 평일에도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되느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말이라 현장 서류 발급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평일인 월요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주민센터 업무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점검을 지속하면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장비 노후화나 해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행정망 마비 사태를 보고받은 직후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이버안보 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안부와 국정원, 검찰, 경찰, 키사, 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구성이 되며 민주당은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 드리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당 인적 쇄신과 관련한 4차례 혁신안을 발표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외연 확장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 첫 움직임으로 신당 창당과 합류 기류를 보이는 야당 의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로 했습니다. 특히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민주당 비명계와의 접촉면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21일 대전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듣습니다. 강연장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석할 계획인데 인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협치를 하지 않는 여야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혁신위와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의 본질은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 지도부를 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을 그냥 갈등을 빚는 것으로 소모시켜버리면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혁신위는 이어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의 초청 강연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의 거취를 비롯해 당내 문제에 집중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야권과 제3지대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겁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중도층 흡수를 위한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제3지대와 연합해 신당 창당을 구상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을 묶어두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앞두고는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혁신위가 외연 확장의 방안으로 민주당 내 비명계를 추가 접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오늘 청년 간담회를 열고 젊은 층의 쓴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단순한 계파 모임을 넘어 당내 정풍운동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인데 향후 친문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따라 모임의 무게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가 발족한 원칙과 상식이 주관한 첫 행사는 청년 간담회였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 현 이재명 대표 체제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편가르기식 정치, 갈라치기 정치, 당내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있어 왔던 거거든요. 이 정권이랑 집권 여당이 폭정을 하면 제1야당이 국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더러 제1야당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의원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네부터 잘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주 가슴이 따끔따끔합니다. 원칙과 상식은 특정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매주 이어나갈 계획인데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40~50명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홍영표 의원의 합류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문제로 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 오느냐 아니냐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산재에 있기 때문에 친문 핵심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따라 소수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원칙과 상식이 친문 대 친명 간 세력 분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의붓 어머니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어렵게 생활하는 의붓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가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진 사실은 한 달이 다 돼서야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알게 됐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안매장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배모 씨. 계획 범행이셨어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의붓 어머니인 70대 이모 씨 집입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배 씨는 이 씨를 찾아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달라며 다투다 이 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경북 예천은 1년 전 사망한 친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별한 남편 고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배 씨가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은 한 달이 다 돼서야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씨의 집에서 인기척이 없는 것을 느낀 이웃들이 동사무소에 알리고 이를 확인한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혼자 사는데 보이지도 않고 강아지 소리가 나오고 그런다고 했더니 주민센터에서 이제 와서 확인을 했어.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이 씨 통장에서 3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배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17일 붙잡힌 배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서로 압송되던 피의자가 경찰을 폭행한 뒤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가 손이 아프다고 해 수갑을 풀어줬다가 사달이 났는데 올해 광주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써 3번째입니다. 수갑 착용에 대한 현장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지구대에서 뛰쳐나와 좌우를 둘러봅니다. 경찰서 앞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도주한 피의자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절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국인 유학생이 도주한 것은 어제 오후 6시쯤. 압송 중인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줬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송된 피해자는 경찰서 현관에서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피의자가 또 손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순찰차 내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순찰차 내에서 수갑을 풀어준 것 같더라고요. 달아났던 외국인 유학생은 3시간여 만에 대학 기숙사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도주하는 일은 올해 들어 광주에서만 3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도박 혐의로 잡혀온 외국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을 통해 집단 도주했고 9월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가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상황과 피의자 인권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세부 지침이 만들어지면 경찰관들이 부담 없이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겠죠. 경찰은 이번 도주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관리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취객의 휴대폰을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훔치는 수법인데 같은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 저질렀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노렸지만 스크린도어의 범행 장면이 그대로 비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리창으로 누군가가 승강장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비칩니다. 몸을 숙이는가 싶더니 금세 일어나 현장을 떠납니다. 지난 9월 26일 자정 무렵 50대 남성 A씨가 술에 만취해 승강장에 앉아있던 남성의 휴대폰을 훔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직후 CCTV를 확인하던 중에 다행히 이 영상을 확보했고 동선을 따라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전투 특가법 혐의로 체포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취객을 깨우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배기로 6차례나 구속됐고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 CCTV가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범행 현장입니다. 이쪽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사각지대인 줄 알았지만 맞은편 스크린도어에 범행 장면이 비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발생한 또 다른 지하철 절도 사건에도 연관돼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인터넷 사용이 일상이다 보니 온라인 도박을 접하기도 쉬운 환경인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3만 명에 달하고 사채까지 손을 대는 일도 생깁니다. 상황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겠죠. 김혜나 기자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카드가 놓이고 일명 바카라로 불리는 도박 장면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지난 4월 적발된 불법 도박 일당이 유튜브에 24시간 중계한 영상입니다. 너무 안전 놀이터니까요. 고정 링크 문의 한 번만 주세요, 형들. 유튜브와 같은 SNS엔 온라인 도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채널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런 영상을 클릭하면 불법 사이트나 단체 메신저로 유도하는 링크가 함께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도 이런 경로로 불법 도박에 빠졌습니다. 1, 2분이면 한 판이 끝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연령 제한도 없단 친구들의 말에 현혹된 겁니다. 돈 많은 친구들 있으면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 물어보면 형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임이 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90만 원을 잃었고 사채비까지 써가며 수천만 원을 잃은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게임을 하는 형들도 있어요. 몇천 잃은 형들도 있고. 지난해 청소년 4명 중 1명은 돈 내기 게임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올해 처음 조사에 나섰는데 청소년 도박 위험군은 이미 2만 8천 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정도 하지 않잖아요. 돈 없을 때 알바하기 싫어서 이제. 중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가 막 다른 애들 말하고 하면서 전파되면서. 좀 어떻게 지도하세요? 아직 애들이 들킨 적은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입니다. 하지만 게릴라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지를 누가 올리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 뭐 IP나 이런 게 다 외국에 있거나 그런 걸 하면 잡기 어렵죠. 청소년까지 파고들고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 전문가들은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지금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결승전의 열기를 북돋기 위한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한솔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최소 10,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중국과 맞붙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결승전은 5시 반부터 고척돔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2차전이 진행 중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낮부터 롤게임 캐릭터 복장을 입고 응원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우르곳이라고 하는 이제 챔피언인데요. 기계하고 사람하고 좀 융합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한국팀 T1을 응원하는 외국인들도 응원전에 동참했습니다. Yeah, I played the game for about 10 years. He's getting older, but he still performed very well. 정말 화이팅!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일명 롤 월드컵은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유명 게이머 페이커를 내세운 우리 팀 T1은 3차례 우승했고 오늘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을 누르면 4회 우승의 위험을 달성합니다. 서울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30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방향 1개 차선을 밤 9시까지 통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라면 안 먹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이 대표 먹거리인 라면을 소재로 한 이색 축제가 열렸는데 그만큼 열기도 남달랐습니다. 오늘까지 10만 명의 관광객이 이색 라면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도심의 왕복 4차로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센 불에 올린 양은 냄비에선 라면이 보글보글 끓여집니다.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뜨끈한 라면 국물은 추위를 날려버리기 충분합니다. 아우 추우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안 그래도 날 추울 때 먹으면은 뜨끈뜨끈한 게 들어오니까요. 좋죠. 맛있죠. 마녀 복장을 한 요리사가 국자를 휘저으며 라면 요리에 집중합니다. 주황색 국물에는 당근이, 보라색 국물엔 자색 고구마가 들어갔습니다. 공장에서 바로 생산된 라면을 직접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선하고 여기서 나와서 먹는 게 아무래도 맛도 더 좋고 어떤 음식이든지 금방 한 게 맛있잖아요. 두 번째로 열리는 라면 축제는 관광객이 쉽게 올 수 있게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이 가까운 곳에서 열었습니다. 구미역 앞에서 3일 동안 열린 구미 라면 축제에는 모두 1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자매 결연을 맺은 대만과 일본에서도 라면을 선보였습니다. 또 너무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서 같이 놀자고 지금 전화해서 엄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시는 라면 축제 규모를 늘리고 세계 면요리 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무등산 중턱에 지난 40년간 흑염소 목장이 운영된 곳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흑염소 먹이인 외래 목초를 들여와 여기저기 심으면서 생태계 교란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시 숲으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해발 500m 지점, 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1980년부터 40년간 흑염소 300여 마리가 방목되었던 곳입니다. 국립공원인데도 이렇게 목장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조금 봉사를 하는 도중에도 많이 씁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되어 온 목장은 지난 2019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흑염소 먹이인 오차드 그라스 등을 해외에서 들여와 심으면서 돼지풀 등 또 다른 새 종류의 생태계 교란종까지 주변에 퍼지게 된 겁니다. 조그마한 나무를 다 자르고 원래 산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개간을 해가지고 흑염소를 키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2년 목장 부지를 매수하고 10년에 걸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제 울타리와 외래종을 제거하고 자생종인 상수리나무 묘목 등을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생태계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무동산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그간 설악산 미시령 휴게소와 지리산 발해봉 양방목지 등 훼손된 숲을 복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1000건대를 유지하던 서울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최근 900건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도 분양이 안 된 소위 악성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주택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정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싸고 지하철역과도 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준공 승인이 나고 입주를 마쳤지만 빈집이 많습니다. 저녁에 불 켜진 집이 한 10집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이거 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를 시작하고 난 뒤에도 분양을 못한 물량입니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크고 단지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줘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9월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390가구로 8월보다 1.3% 늘었습니다. 강서구가 가장 많았고 강동구와 강북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입지와 상품성 때문입니다. 비브랜드에다가 한두 동짜리 주변에 아파트랑 비슷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악성 미분양으로 남게 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의 전체 미분양 물량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업계는 한동안 시름을 앓았죠. 방역이 풀리고 이제 항공 이용객은 거의 예전 수준만큼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회복세는 일본행이 이끌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입니다. 일요일인데도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일본을 찾는 승객들입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가까운 근거리 여행지를 찾다 보니까 여행이 아직 일본에 2번 더 있어요. 지난달 742만 명의 승객들이 국적기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95% 수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일본 노선의 인기가 회복세를 이끌었는데 엔저가 장기화되면서 승객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노선 이용객은 186만 명으로 2019년 10월보다 178% 증가했습니다. 쇼핑할 때 싸게 더 살 수 있으니까 한국이 왔는지 일본에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코로나 이전에 활발했던 중국 노선은 지난달 86만 7천 명이 이용해 회복률이 52%에 그쳤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고요. 부정적인 뉴스들이 사실 중국 방문을 하는데 상당히 장애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 노선은 106%, 유럽은 71%의 회복률을 나타내 국적기를 이용한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일본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건 엔화가 저렴해진 엔저 현상이 한몫했습니다.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초엔저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김창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몇 달 전만 해도 엔화가 900원대라고 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까? 네, 100엔당 850원대입니다. 기록적 엔저라고 하면서 휴가를 일본으로 많이 떠났던 올 여름이 900원대였는데요. 그때보다 50원 더 떨어진 겁니다. 엔화가 850원대를 기록한 건 2008년 1월 이후 15년 만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이 엔화가 싼 덕분에 일본 여행 가는 분들 많은데 이번을 투자 기회로 삼는 분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엔화로 환전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한때 엔 환전이 중단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엔화를 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엔화를 환전해 준 금액이 약 3,100억 엔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또 엔화 예금 잔액도 지난 15일 기준 1조 2천 원에 육박하면서 보름 만에 1,500억엔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소위 엔테크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엔저의 이유를 알아야 할 텐데 엔화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네, 코로나 이후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만 홀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단기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가 크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엔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데는 이게 더 일본 경제에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지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차이나게 해 엔화의 값어치를 내려서 수출로 인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겁니다. 금리가 마이너스면 시중에 돈이 돌게 되죠. 경기 부양 효과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수출 기업들도 이 엔저 현상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저는 국내 수출 기업에는 악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해외에서 서로 비슷한 물건을 팔 때 우리 제품 가격이 일본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 밀리게 되는 거죠. 다만 최근 들어 우리와 일본이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하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품으로 경쟁하는 걸 수치로 보여주는 한일 수출 경합도라는 게 있는데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엔저 영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출 주력 업종의 수출이 위축되지 않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든 장기화하면 문제가 될 텐데 이 엔저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봅니까? 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엔저가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도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현재 금리 수준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4월에서 5월 일본에서 이뤄지는 임금 협상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 임금이 크게 인상된다면 물가 상승 압박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이 선택한 이 나홀로 완화 정책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집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도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양측이 교전 중단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이후 가자지구 관리 방안을 두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다친 아이들을 구조합니다.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난민 캠프 한 유엔 학교도 폭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شوف المشهد شوف الطلع اطفال بنطلع قاعدين لا تقول في حدا ولا ايش يعني مش فاهم انا كيف التفكير تبعهم هذول.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난민 총과 학교에서만 최소 80명이 숨졌고 대피령을 내린 가자 남부에서도 폭격이 이어져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서안을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통치 능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질 석방과 교전 중단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때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했고 אנחנו מנועים לדון בפרטי הפרטים של התנאים שאנחנו עומדים עליהם. 백악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요즘 브라질이 때 아닌 폭염에 시달리더니 결국 탈이 났습니다. 미국 팝스타의 브라질 공연장에서 수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였고 끝내 한 명은 숨졌습니다. 체감 온도가 60도를 육박하는데도 공연장에는 생수조차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공연장 앞에 우산을 쓰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하고 물을 들이킵니다. 미국의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인데 이날 두 번째 콘서트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모두 3번 하기로 예정된 콘서트 첫날,
20대 여성 관객 1명이 결국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기온은 39도, 6만 명이 운집한 공연장 내 체감 온도는 60도에 육박했지만 주최 측은 공연장의 생수 반입조차 금지했습니다. 수천 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같은 심각한 탈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스위프트가 직접 관객들에게 줄 물을 요청하느라 공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There's people who need water right here. Make sure that happens. Is it good? Is it getting to you or not? 당국은 뒤늦게 대규모 행사에는 생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lguém pagar com a vida para eles poderem pensar mais na gente, porque não é só porque a gente 팬의 사망 소식에 스위프트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애도글을 올렸고 남은 공연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6.25 전쟁 때 최전방으로 보내졌던 수많은 새내기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모두 40이 넘은 백발 노인이 됐는데 4년 넘게 매주 이들을 대접했다는 식당이 있어 차정승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리포트 뒤에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맛깔난 양념에 잘 재워진 돼지갈비를 숯불에 올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24년째 골목 장사를 해온 박춘년 씨의 갈비집에는 매주 목요일이면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1951년 소위로 임관해 전장에 투입된 육군 종합학교 15기 용사 5명입니다. 박 씨는 가게에 손님으로 온 참전 용사들이 6.25를 회상하며 나눈 대화를 듣고 나라를 지킨 분들을 대접하겠다며 4년 전부터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왔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밥상으로 맺어진 인연은 4년간 매주 이어져 왔는데 이런 사연은 매주 박 씨 가게를 방문한 한 참전 용사가 국가보훈부에 쓴 손편지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참전 용사를 기억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 대우를 해준 데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느끼죠. 보훈부는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와 함께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서우원 중사 부친이 재배한 사과와 마늘을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훌륭하게 됐겠어요. 당연히 대접하고 존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참전 용사들이 찾을 때까지 점심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휴대전화 증거 빠진 게 문제입니다. 네. 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범죄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면서 문제 삼고 있는 이 수사검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 검찰이 김 여사 오빠를 압수수색할 때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휴대폰을 빼놓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쏙 빠진 뒤에야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이게 봐주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예, 다만 당시 검찰은요, 김 여사 오빠의 회사 이메일과 사무실, 금고, 차량은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에 이 최초 적용했던 이 사문서 위조 혐의뿐 아니라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다른 건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휴대전화에는 이 범죄 관련 정보 외에도 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법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 발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만큼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진 않았죠? 예, 맞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검찰은 이 3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려 3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 대표의 휴대전화는 한 번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택이나 당 대표실 등 이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못하게 한 겁니까?
예, 검찰이 안 한 거였습니다. 이 검찰 내부 상황을 취재해 보니까요. 이 수사팀에선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려를 했다고요? 그동안의 이 총장의 모습을 보면 좀 의외긴 합니다. 예, 이 김건희 여사 오빠이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지만요. 이 대표는 현재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성남 FC 의혹 등 이 뇌물과 배임 혐의, 또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까지 훨씬 혐의가 많습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도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휴대전화 증거 빠진 게 문제의 느낌표는 검찰 수사 비판도 내로남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이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이미 각종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상황이지만 당대표가 됐고, 지금은 그런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 전체가 나서서 이 검사들을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으면 과잉 수사, 남이 받으면 부실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겨울은 출판의 계절입니다. 예, 흔히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겨울이 왜 출판의 계절입니까? 예, 이 최근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죠. 이 국회의원뿐 아니라 현직 구청장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요, 이를 두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출판 기념회를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불만들이 나옵니까?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이 이 출판 기념회를 열면 이 직원들 입장에선 안 갈 수가 없겠죠. 또 가더라도 책을 몇 권 사야 하는지, 이 책값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송파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차라리 비서실에서 상한액을 정해달라, 승진철에 한몫하겠다는 거냐, 이런 불만글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럼 책은 언제 출간된 겁니까? 예, 이 책도 이번에 출간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신과 부모님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소설인데요. 2년 전인 2021년에 출간됐습니다. 서 구청장 측은 현직 구청장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이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구청 공무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작년 초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퇴임을 열흘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수금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가 정치 자금 모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런 지적들이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 이 출판 기념회는요, 이 모금액 한도도 없습니다. 또 이 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 책값은 10,000원대 정도지만 관례적으로 정가보다 많은 이 5만 원,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치 자금도 확보할 수 있고 얼굴도 알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인 거죠. 이 같은 지적에 출판 기념회를 아예 폐지하거나 이 모금액을 공개하고 정가 판매를 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들이 제출이 됐지만 국회에서 매번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 여야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이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인데 이것을 없앨 리가 없겠죠. 예, 이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요즘에는요, 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서 이 출판 기념회 자제령이 내려졌지만 권고 사항에 그칠 뿐입니다. 정치권에서 참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겨울은 출판의 계절의 느낌표는 집필 활동은 퇴임 후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요즘 여야에 이 모처럼 혁신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매번 논의가 무산된 이 출판 기념회 금지를 혁신 안으로 내놓고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일단은 정치 활동에 집중하시고 집필 활동은 나중에 하시는 게 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올해 처음 생긴 상인데 수비에 꽂히자 핵심인 유격수에서는 LG 오지환과 기아의 박찬호 선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LG 수비진이 단숨에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내는 장면입니다. 특히 LG 유격수 오지환의 1루 송구가 압권입니다. 강한 어깨는 물론 대담성을 갖춘 순간적인 그의 판단 능력은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수비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이빙 캐치는 물론 후속 동작도 물이 흐르듯 유려합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올해 처음으로 KBO 수비상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골드글러브와 같은 오로지 수비 능력만을 평가한 상입니다. 각 구단별로 단장, 감독과 코치 9명씩 총 110명의 투표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뽑았습니다. 수비의 핵 유격수 부분에서는 LG 오지환과 함께 기아 박찬호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등 뒤에 눈이 달린 듯 머리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아냅니다. 굴절된 공도 깔끔하게 아웃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수는 날렵하게 몸을 날린 키움 김혜성이, 빠르고 강한 타구를 감각적으로 잡아낸 두산 허경민은 3루수 부분을 거머쥐었습니다. 포수는 언제나 여유로운 두산의 양의지가, 1루수는 수준 높은 수비력의 박병호가 받았습니다. LG는 박혜민, 홍창기 등 외야수 2를 더해 모두 3명이 수상했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팀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11번째를 맞는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내일 열립니다. 마이클 샌델, 유발 하라리 교수 등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모여 기후와 민주주의 또 AI 등 글로벌 난제들을 놓고 논의합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이자 왕립과학 아카데미 부학장인 수잔네 디틀레우센 교수가 한국을 처음 찾았습니다. Well, I'm very excited about seeing Seoul. I've never been here before. I'm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e Global Leaders Forum. 수잔네 교수는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네이처지에 발표한 대서양 해수순환 붕괴에 대해 세계 최초로 대중들에게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The consequences will be devastating. We will have changed temperatures all over the world. We will have changed precipitation patterns. That means that we cannot have agriculture as we know it.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포럼에는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또 지난 4월 방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담을 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인공지능 딥러닝의 창시자인 요수아 벤지오 교수가 AI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토론합니다. TV조선과 공동 주최하는 K정책 플랫폼에서도 국내 대표적인 석학들이 참가해 글로벌 난제에 대해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대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11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제주도에 유채꽃이 이르게 폈는데요. 한라산의 하얀 눈과 봄꽃의 조화가 절경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호남 서해안, 경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도가 예상되고요.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부산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9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